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와 공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아니고 무슨 예능에 지금 방청객 느낌? 방청객 느낌. 지난주에 처음 시도해봤는데 의외로 여러분이 안 졸고 질문을 또 활발하게 해서 몹시 뿌듯했다는. 네. 이 계획이 괜찮았구나. 네. 기억이 좀 어떠신가 모르겠네.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외모 이런 건 좀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이 동시대에 이제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이제 출연한 현자들인데 인류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들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시대와 어떤 그 시대의 풍토하고 어떤 사상적 기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와 공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캐릭터 또 뭐 은밀한 사생활도 있습니까? 없어요. 은밀한 사생활. 하여튼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길을 안내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번 주 마지막 얘기 드렸었던 부분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이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대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 면에서 그한테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고립된 어떤 사색의 장이라기보다는 타자와의 아주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들, 그런 형식들, 이런 것은 철학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이 생각을 이렇게 집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긴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화하는 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테네 최고의 미남 알키비아데스가 뭐에 뿅 갔나, 그럼 그의 이 대화하는 능력, 이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뭘 하면서 지냈나 평생을, 그러면 이 대화를 하면서 지냈다. 이게 길거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침도 굶고 옷도 그냥 이불과 옷이 한 몸이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나와서 있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류 개혁을 좀 그냥 자고 진짜. 네.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디서든 수다를 떨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를 볼 수 있었던 아테네. 예.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싸였던 거죠. 아고라만 나가면 어딘가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근데 그런 면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선풀과 함께 악플도 되게 많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공존을 하고 있던 이런 상태였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들을 겪게 되잖아요. 특히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이후에 아테네가 지고 나서 그 공포 정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8개월의 공포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을 지내면서 이 아테네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는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시대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때에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399년에.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그 재판정에 서게 될 때 명목적으로 소크라테스한테 붙은 죄목은 하나는 그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는다. 아테네, 그러니까 이 사회와 시대가 인정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테네의 신이라고 하는 면으로 드러났을 거고, 두 번째는 청년들을 망치고 있다.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서는 이 회부가 되는데요, 재판에. 근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 말로는 이거는 명목이고,
실제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날 미워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책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소크라테스의 그 재판정에 있었던 그 일을 다룬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 안에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꽤 이제 잘 상세하게 좀 적혀 있는 편인데 그 미움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이 사람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보했지만 알고 보면 다 내가 미워서 그래.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움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날 미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체 뭘까?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이 재판정에 서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또 이 안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에 가장 이제 이 안에서도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이따가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그 대화의 핵심이 네가 뭘 모르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뭘 모르는지를.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 나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무지를 깨우쳤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 일단 이게 이제 하나가 되게 크게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그가 뭘 물어보고 다녔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기란 뭐야? 이런 거 물어보고 다녀요. 우정이란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아테네적인 가치를 그냥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질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테네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가치들에 대해서 무언가 계속 시비를 거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당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아테네의 자존심이 확 무너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의 예전의 영화, 전통 이런 거를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느 쪽에서 이런 걸 묻고 다니는 거야. 이게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꼴 보기 싫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세 번째 아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희생양이 소크라테스의 아주 절친이 있어요. 절친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언제나 자랑을 하고 다니던 나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난 소크라테스한테 모든 걸 배웠어.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다니는 한 명의 친구와 또 이제 그만큼 가까운 이 두 명의 친구가 그 전에 말했던 방금 그 전에 있었던 공포 정치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8개월 동안 1,500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그 원흉들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다 한 명은 암살이 되고 한 명은 병으로 죽어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응징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정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산을 박탈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죽었어. 근데 이 원한 감정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근데 민주정으로 넘어오면서 일종의 그 전에 있던 이 공포정치, 일종의 귀족적 참주정, 이 군주정을 옹호했던 사람들과 이 민주정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이제 뭐 타협이라면 타협인 거고 뭐라고 말할까? 하여튼 그 전에 있던 참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종의 사면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면이 되거든요. 이 양쪽에서 모두 다 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원래 원흉이었던 두 명은 죽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원한 감정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 원한 감정을 풀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면을 당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지금 피가 튀길 수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나의 원한 감정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만난 지점에서 출현한 게 소크라테스라는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참주정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을 이 사람을 처형시켜라고 내보낸 거고, 이쪽에서는 자신들의 원한 감정을 풀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양쪽의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재밌게도 그 두 명이 누구냐면 플라톤 집안 사람들이에요. 플라톤을 외가해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는. 플라톤은 민주정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죠.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신분적인 기반부터 사상적인 기반들이 민주정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 집안인 이 사람들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재판정에 서게 되고, 그래서 1차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무죄임을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형벌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스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근데 그 형벌이 어떻게 되냐면, 그를 고소한 쪽에서 형량을 제시를 해요. 고소한 쪽에서. 그러면 그 형량에 대해서 나는 그게 적절하지 않고 뭐가 적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그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결하는 게 있어요. 1차는. 그래서 1차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결하고 나서 유죄다. 그러면 따로 뭐 누가 재판관이 와가지고 형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소한 쪽이 형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이 곧 형량이 돼요. 그래서 그 구형을 하게 되면 이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피고가 나는 그거에 적절하게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형량을 얘기하는데, 그 구형을 했던 게 사형이었어요. 사형.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식의 정치적인 배치에서 사형을 구형을 하는데, 이때 뭐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얼토당토 않은 돈을 제시를 하죠. 난 벌금을 뭐 예를 들면 사형을 제시했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제 느낌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한 200도 안 되는 것 같아, 제 느낌으로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소크라테스가 물론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진짜 그냥 솔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 내가 순수하게 빌릴 수 있는 돈.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벌금을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친구 중에 갑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냥 막 대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 지금 당장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이 갭이 크잖아요. 갭이 유죄를 준 사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 얘기를 그 안에서 하는데, 봐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한테 연민과 동정의 호소를 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점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줬었다.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뭐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면서 막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이 없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이게 이제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사형을.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보여주는 태도가 있는데, 이제 나는 쉽게 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별 크나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갖는 태도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은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리고 하나는 분명히 나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의 논거가 그거였어요. 자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죽음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겠대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가 딱 아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 전체를 따져서 자기가 뭘 안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대요. 뭘 하면 나쁜지 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불의를 행하는 것, 정의롭지 않게 사는 것과, 두 번째는 훌륭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뭐 봐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나쁜 거다.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걸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피하고 싶은 건 죽음이 아니라 악함이다. 내가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피해야 한다면 죽음과 악함 중에 어떤 걸 피해야 한다면 자기는 악함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논거를 대면서 그대로 이제 사형의 이 구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재판이 있는 바로 다음 날 형이 집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가 있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연기가 되거든요. 이 사형이. 그 동안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놀러 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수다를 떨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 3부작, 플라톤이 쓴 죽음 3부작이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크리톤,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 갑부 친구 이름이 크리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이돈. 이 세 가지의 책이 그 죽음 3부작으로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게 이제 처음 재판정 얘기. 그 다음에 크리톤 얘기가 뭐냐면은 도망시키겠다고 너를. 응. 내가 이게 보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일단 사형으로부터는 빼내주겠다.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말을 했다고 소문이 있는 그 책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근데 그 도망을 가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기는 아테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쨌든 이 뭐 지혜라면 지혜 이걸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기반이 아테네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들 자기의 좋은 삶을 만들어준 것이 아테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나에게 나쁜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까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심적인 논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죽음의 장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그 다음 거 파이돈.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막 그 중간에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울고 너 가면 어떻게 했더니 나 말고 딴 데 가서 니네들끼리 모여 공부해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돼 뭐 이런다든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간수가 와서 자꾸 그날이 이제 독약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떠들면 약발 안 듣습니다. 독약이 안 듣습니다. 약 2번 먹어야 돼요. 막 이래도 막 계속 수다 떠는 이런 장면들 끝까지 수다를 떨다 가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파이돈이 되는데요.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 그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걸 중심으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여기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면모들이 되게 좀 감동적이라면 감동적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제부터,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수다를 떨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데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왜 철학을 하게 됐을까? 쉽게 말하면 철학을 하게 된 계기랄까요? 계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델포이의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신에게 뭘 물어봤냐면 내 친구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약간 백설공주랑 비슷한 거죠. 세상에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걸 자기가 물어본 건 아니고 친구 가서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탁이 없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테네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소크라테스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게 뭔 말?
이게 뭔 말?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뭔가 신이 실수를 한 거야. 내가 입증해 보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치가, 그 다음이 시인, 그 다음이 그 수공업자. 이 세 명을 이게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걸 찾아가서 사실 맨 처음 갈 때는 내가 똑똑함을 입증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지 않다. 신이 무언가 실수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요. 가가지고 막 이제 그런 대화들을 해보는데 해본 결과 뭐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럴 수가. 신이 이렇게 신이 맞았어요. 역시 신점은 최고야. 말하면서 아니 이들이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뭐가 그러면 신은 이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는 거를 안다는 면에서 지혜로운 자구나. 유일하게. 예. 그래서 이것이 신이 말해주고 싶었던 의미구나 라는 거로 이제 우리가 나는 모른다, 소크라테스의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지혜, 그러니까 무지의 지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모른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소피스트가 아니다. 소피스트가 아니라는 건 뭐죠?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럼 뭐다? 필로소피아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지혜를 갖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결국 그 삶의 과정과 도정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지혜에 도달한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혜에 이르는 길 위에 선 자라고 하는 것. 그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오늘 그 문쌤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다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 신처럼 아는 자도 그 다음에 완전히 무지한 자도 지혜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 같은 사람, 무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지만 아직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자만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에 대한 깨침이 필요하겠어요? 자신의 무지에 대한 깨침. 그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혜의 길 위에 서는 자. 이게 그가 말하는 필로소포스,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한테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따가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근데 지혜는 소크라테스한테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이 대화의 얘기를 드리면서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이게 있겠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에는 그 얘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그 설명이 나와요. 소크라테스 자신이 명시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된 지혜를 사랑하는 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돌보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핵심이에요. 소크라테스의 핵심. 이 말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같이 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다는 건 우리한텐 굉장히 인식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너가 누군지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라는 거지만 소크라테스한테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와 내 영혼을 돌보라라고 하는 어떤 수행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걸 인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할 줄 안다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그것을 할 줄 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 아는 것과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수행적인 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걸 수행적인 암. 명목적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실천적 알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돌보라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것이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웅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뭘 하고 다녔냐면 너의 영혼을 돌보라고, 같이 영혼을 돌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돈을 돌볼 줄도 알고 명예를 돌볼 줄도 알고 명성을 돌볼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 시대 얘기네. 그래서 그 핵심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제가 말한 대로. 너의 영혼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얘기되어졌던 그 정치가들, 이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돈을 다루는 기술을 안다는 거예요. 말을 다루는 기회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두를 만드는 기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삶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삶의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소피아라는 말 자체가 약간 전문적 지식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이 어디에 있냐면 삶의 전문성에 있어요. 삶의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이제 내세웠던 거죠. 영혼을 돌보라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이 영혼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의 이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 뭐냐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야, 명예야, 혹은 명성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은 삶이란 영혼을 돌보는 삶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혼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쓰는 영혼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당시에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 쓰던 것과.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든지 이 호메로스 시대에 쓰던 영혼들은 뭐라고 말할까? 약간 물질적인 색깔들이 있어요. 약간 끈적끈적한 물질 느낌이 있거든요. 끈적거려. 왜 끈적거리냐면 뭐 사지를 붙여주는 게 영혼이에요. 약간 그렇게 영혼의 개념을 썼어요. 영혼의 개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사지를 붙여주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생명력,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영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지가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온통 전쟁의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절단 나고 피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 사지를 온전히 묶어주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생명력의 원천으로서의 영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로 오면 이것이 물질성을 굉장히 많이 탈각을 하고 어떤 마음과 정신, 이런 색깔을 분명하게 띄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신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돼서 사유되기 시작해요. 신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이 지복의 상태, 지선의 상태에서 느끼는 이 만족감과 육체적 만족감의 차이들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예전엔 그런 구별이 없었거든요.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신체가 느끼는 쾌락, 예를 들면 이 쾌락은 언제나 결핍을 전제로 하는 쾌락이다. 결핍을 전제로. 그래서 모든 쾌락은 언제나 우리를 결핍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원적 기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혼은 물질성을 탈각하고 정신과 사유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색깔을 띠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신체와 다르게 영혼이 둥둥 떠다닌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신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의 것으로서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여기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에다가 두는 거냐면 영혼에다가 두는 거예요. 영혼. 나의 존재성이 영혼성에 있다. 영혼성에. 예. 여기에서 존재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아스 같은 데만 봐도 신체성, 그의 전쟁, 예. 전쟁에 대한 그 힘, 이런 거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힘이에요. 피지컬한 힘.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부터 영혼의 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영혼의 힘. 이것이 존재의 의미이고 좋은 삶이고 가치로운 삶을 만들어준다. 영혼의 힘이. 이 영혼의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번역할 때 덕이라고 불러요. 덕. 이 소크라테스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영혼의 힘을 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출판사도 있어요. 아레떼라는 출판사도 있는데 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라고 한 이 의미가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플라톤으로 가면 뭐뭐 다움이라는 얘기로 딱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혼의 덕은 영혼다움, 인간의 덕은 인간다움, 뭐 그 구두수성공의 덕은 구두수성공 다움, 뭐뭐의 다움, 그것답게 만드는 것, 이걸 덕이라고 부르는데 소크라테스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덕의 의미가 뭐냐면 알맞음, 적절함, 이런 의미에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적절함을 갖는 거예요. 동양식으로 말하면 중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소프로시네라고 해서 절제, 딱 자기의 그 적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의 적중함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아레떼라고 부르는데, 이 덕을 또 이제 뭐 조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덕을 갖출 때 이 덕을 갖추게 해주는 것, 이럴 때 이제 훌륭하다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이 말이 그리스어에서는 조음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 말이 선이라는 말도 같아요. 다 같은 말로 쓰는 말이에요. 아가톤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건데요. 이 말은 훌륭함, 좋음, 선, 이런 건데, 이 말이 같은 어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귀족이라는 말이 이게 같은 어원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고귀한 자, 고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귀함. 그래서 어떤 덕을 갖추게 되면 그는 고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 좋음의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나쁨이 있을 거예요. 카코스라고 얘기되어지는데, 이 나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선악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뭐냐면 비겁함이었어요. 비겁함. 그래서 이제 약간 겁쟁이, 비천함, 이런 건데, 왜 그랬겠냐, 아까도 말했지만 호메로스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육체적인 덕의 핵심은 뭔가요? 용기예요, 용기. 전사의 핵심적인 아랫대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이 용기가 그의 탁월함과 훌륭함을 입증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걸 어디로 옮겨왔다고요? 이걸 변주한 거예요, 다른 데로. 영혼으로 들고 왔어요. 그럼 영혼의 아랫대는 뭘까? 이 아랫대의 핵심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똑같이 쓰는 용법이었어요. 아랫대라는 용법, 아가톤의 용법, 카퍼스의 용법이 다 똑같았는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용어들을 정의를 새롭게 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뭐의 측면에서? 영혼의 측면에서. 그러면서 최고의 아랫대는 뭐냐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랫대들. 인간으로서 자기가 갖추어야 하는, 고귀한 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뭐 용기도 있었고요, 뭐 우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건함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용기는 만용이 되고,
뭐 지혜가 없으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실제로 맹목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영혼, 이 모든 아랫대의 핵심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영혼을 돌보라는 것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왜? 영혼을 돌본다는 건 자기의 영혼을 지혜로운 영혼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혼을 아까 말씀드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과 영혼을 돌보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 다르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검토하면서 산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검토라는 핵심어가 나와요. 검토. 네, 검토. 여기 번역을 검토라고 하는데 다른 데선 시험이라는 말로 많이 나왔는데 그 말보단 검토가 난 것 같아요. 시험지를 검토하지 않나. 그래서 이 검토라는 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대화인데요. 대화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 뭘 검토할까요? 뭘 검토할까요? 내가 뭘 아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아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크라테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런데 아무도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나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용기가 뭐예요? 이렇게 봤더니 몰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름다움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유형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랬다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들창포가 아름다운 거네.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에서 어떤 가치들을 막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라고 하니까 그냥 행복하고, 인간이라면 뭐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삶과 사유의 전제, 이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믿음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저는 신을 믿지 않거든요. 저는 믿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주 강력한 믿음 체계 위에 있어요. 그 믿음 체계, 전제의 체계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묻지 않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돈을 쫓아요. 근데 만약에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만 묻는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만 검토한다면 사람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와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검토하는 거.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 이걸 끊임없이 자기의 전제를, 자기의 믿음 체계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삶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검토하도록 만드는 삶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보여주는 대부분의 책은 플라톤이 쓴 거잖아요. 플라톤의 초기 저작은 결론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결론이 없어요. 막 와가지고 하다가 오늘 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이러다가 막 얘기를 나누다가 나 갑자기 약속이 생겼는데 나 갈래?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떠올랐는데 막 이러면서 향연에서 에로스 얘기를 해요. 막 하는데 다 취해서 쓰러졌어. 얘기하는 도중에. 그래서 자기 혼자 남은 술 다 먹고 새벽에 나 혼자 그 황야의 무법자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로 결론이 없어요. 우정이 무엇이다? 정의가 무엇이다? 경건함이 무엇이다? 에로스가 무엇이다? 결론이 없어요. 이것은 미완의 작품일까? 미완의 이 활동일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한테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과 정답이 아니라 검토하는 삶 그 자체, 검토한다는 그 자체예요.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거. 그래서 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리아라고 불러요. 아포리아. 포리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길이거든요. 아는 없다예요.
막다른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끊임없는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야? 그러고서 얘기해봤더니 그래? 그렇다면 막 이렇게 해야 되겠네? 했더니 또 아니야. 그럼 이거야 용기가? 막 얘기해.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뭐지? 그 대화하는 자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 막다른 길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길을 잃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대화의 핵심은 검토하는 것 그 자체고, 검토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막다른 길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당연하지 않은 지점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를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데려가게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소크라테스한테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결론과 정답의 구체적인 삶이 주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사유하는 삶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이고 그 길 자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이 책에도 마지막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물론 그 알미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대화와 검토, 그 다음에 아포리아로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검토했을 뿐이고, 그 검토의 길 위에서 누군가와 이 대화들을 나누었을 뿐이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사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는 산파다. 자기 어머니의 직업이 산파였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아가지고 너한테 이걸 주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 자신이 애를 낳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소크라테스에게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란 영혼을 돌보는 것인데, 제가 이해했을 때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덕을 갖추는 것인데, 그 덕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내용적으로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주어졌다기보다는 검토하고 사유하는 삶,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삶, 이것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했던 것, 그것을 영혼의 힘으로 가지고 왔던 것,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형당했는지 알 것 같아. 무슨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자기가 막다른 길로 안 갈 수가 없지. 하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사형까지 시키나 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지금 막 뭐가 좀 차올랐어. 그러니까 길을 끊어놓는 거잖아. 맨날 가던 길을 끊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서양인들은 참 그래도 그렇게 대화 좀 했다고 또 사람을 죽게 만드나 또? 근데 이제 공자는 천수를 누렸긴 한데 너무 또 취업이 안 됐잖아. 공자는 스스로가 계속 막다른 길을 걸었죠. 네. 참고로 그냥 공자는 그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유랑을 많이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자 제자 중에 한 명인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 무리랑 떨어져서 뒤늦게 쫓아오거든요. 스승을 찾아서. 근데 이제 한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성문지기한테 물어보거든요. 성문지기가 물어보거든요. 자로가 늦게 오니까 당신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공자에게서 온다. 공자 제자다. 그랬더니 그 성문지기가 하는 말이 그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듣지 않아서 계속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똑같네. 계속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자는 스스로가 계속 어떤 점에서 보자면 막다른 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어떤 그 정치나 삶의 길을 그 뜻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그 삶을 지향하려고 했던, 공자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광자, 이를테면 약간 이제 미칠 광자를 써서 뜻은 성인의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거칠어서 잘 매끈하게 성인처럼 행을 할 수 없지만 뜻을 잃지 않은 그런 삶으로서 공자는 자기의 삶을 끝까지 가지 않았었던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듣다 보니까 확실히 같이 나란히 들으니까 재밌는 게, 저는 주로 감사가 재밌어. 저는 주로 동양 고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서양 고전 쪽을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 듣거나 잘 모르거든요. 근데 들으면 막 떠올라요. 저거는 공자의 뭔데? 저거는 일단 맹자의 뭐랑 너무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길이 있고 분명한 길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든 게, 피하고 싶은 건 죽음이 아니라 악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맹자 같은 데에서는 사생취 이런 게 있거든요. 생을 버리고서라도 취해야 될 의로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살고자 하는 게 되게 귀하지만 때로는 삶을 버리면서도 취해야 될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맹자의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는 공자로부터 오는 주제이거든요. 그때의 그 의로움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제 올바름인 거죠. 또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때에 되게 유행했던 책에 무슨 영혼을 울리는 닭고기 스프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서양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영혼을 울리는 그런 게 중요하구나. 약간 그 얘기 하시면서 돈을 돌볼 줄 알고 명예를 돌볼 줄 아는데 영혼을 돌볼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맹자에 보면 사람들이 돈이나 돼지, 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찾아다닐 줄 아는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아다닐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자들은 확실히 이 진리의 세계는 결국 통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통하는 건 아까 덕이었는데, 덕 얘기했다고 소크라테스가. 중국도 덕 진짜 유명하잖아요. 베이징 덕. 진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통하는구나, 동서양이. 자, 그 공자의 이제 사상 쪽이라고 할까요? 삶과 사상 쪽의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자면, 지난번에는 이제 공자의 스타일과 공자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공자는 스스로 이제 호학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배움을 좋아하는 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당대의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자기를 다시 이제 차별화시키는 이제 그 명법하고 어떤 점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군자라고 하는 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자에 의해서, 공자로부터 이게 타고난 출신 성분, 지위, 그 신분에 대한 표지였는데, 원래는 군의 자식이니까 계급적인 신분적인 표지거든요. 원래 그 명칭 자체가. 제후의 자식은 공자, 군의 그 왕의 자식은 왕자잖아요. 그리고 군의 자식은 그 밑에 있는 그 가문이나 그 큰 그 지위의 자식들이에요. 고귀한 그 귀족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고귀한 덕을 행하는 자들의 이름으로 이것을 바꿈으로써, 사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누구나, 당시는 이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누구나라고 강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 모든 길을 다 이제 열어준 그 선언을 한 거고, 그게 논어의 첫 번째 구절 세 마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지향하려고 했던 삶의 길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군자가 되라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스스로 고귀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귀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고귀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을 좀 얘기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공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는가?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학이거든요. 배움을 좋아하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 논어 공야장편인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10가구쯤 되는 작은 마을에 충하고
신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가구면은 한 10집 정도면은 한 집이 한 3, 4명이라고 치면 한 3,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필동 저희 깨봉 식구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되게 작은 마을에도 공자 나보다 더 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능성까지 공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공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호악하는 사람은 없을 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 했냐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 했냐 하면 배움을 좋아하는 자, 이게 충이나 신한 사람으로 불리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논어에 보면은 곳곳에 몇 가지 버전으로 등장해요. 이를테면 내가 나이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이렇게 시작하는 공자의 자기 일생에 대한 이 회고를 보면 공자가 73세를 살면서 70대까지를 포함하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터닝 포인트마다를 이제 짚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기 삶의 표지를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배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뜻을 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지점으로부터가, 그 지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에게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또 자로 같은 이제 이 아주 거물급 제자, 공자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 자로라는, 하지만 이제 배움의 뜻은 높지만 배움의 정도는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떨어져서 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공자의 제자가 되어서 전교 등수가 자꾸 떨어져가는, 그러니까 제자가 늘 때마다 등수가 자꾸 떨어져요, 제자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자가 있는데, 근데 이 충성도만큼은 이제 굉장히 높은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로의 논어에 실려 있는 자로의 일화에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공자가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망명을 하면서 이 일거리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자로를 길거리에서 초나라는 남방의 아주 강국인데, 초나라 섭공이라고 하는 섭 지역을 다스리는 대부인데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초나라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부라 그러면 어쨌든 권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로를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자로, 자네 스승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길거리 캐스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네 스승을 만나러 왔는데 안 보이고 자로를 봤는데 자네 스승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하필이면 자로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 공자의 제자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는 막 덕이 높은 안회 같은 제자도 있고 말 잘하는 자공이나 제여 같은 제자도 있어. 이런 제자 만났으면 그냥 브리핑 바로 쫙 나가거든요. 우리 스승님 뭐 장점, 단점, 뭐 그다음에 뭐 주요 요직, 뭐 그동안 이력, 뭐 이런 거 다 브리핑 나가는데, 자로는 그냥 막 우리 형님 막 이러면서 막 의리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자로한테 딱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자로가. 그래서 우리 형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키는 겁내 크시고 주먹도 세고 밥도 많이 먹고 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 부대와 이렇게, 자로가 부대 대꾸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문이 막히는. 네, 이제 막 그게 지위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스승님에 대해서 뭘 말해야 될지. 뭐 그럴 수 있어. 너무 많은 게 한 번에 막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로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돌아왔는데, 스승님은 그날 일찍 따라서 또 이제 구직 돌리느라고 또 발이 붙도록 다니고 오신 거죠, 또 이제. 그래서 오늘 한 2,000장 돌렸으니까 내일은 소식이 오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자로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났는데 자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공자가. 우리 생각할 때는 공자님은 막 인품도 높고 이러니까 괜찮다 자로야 뭐 이랬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지가 않고 전혀 안 진짜 막 이게 막 몸이 먼저 나가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줄 너는 정답이 있어. 간단해. 몇 글자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자 그 사람 우리 선생님은 한번 뭔가 뜻을 탁 일으키면 밟은 방식 뭐 밥 먹는 것도 있고 라기망우 그 즐거움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부지노지 장지운이 장차 늙음이 닥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늙음이 닥쳐오는 줄도 몰라요. 이렇게. 외워라 너 이제 이거 외웠다가 누가 물어보면 이제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만 말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밟은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호학이에요. 밟은 분을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논어의 다른 편에 보면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누구든 나에게 배움을 청하러 오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분하면 그가 분을 내지 않으면 즉 그거를 하려고 마음에 그 열을 내지 않으면 불개 열어주지 않는다. 그때 이 공자와 제자들이 하는 말의 이 분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건데 배움의 뜻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에게 공자가 얘기했던 나라는 사람은 발분하면 망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발분,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에 꽂히면 밥 먹는 것도 있고 그 즐거움에 이 근심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탐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달라라고 공자는 스스로 원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만큼 공자라는 인물은 호학,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어쨌든 굉장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랬던 거고 또 그만큼 제자들에게 많은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논어의 첫 구절이 배울 학자, 하기 쉽지 배움으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승님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정말 강조하셨어 라고 하는 거에 그 많은 제자들이 서로 이견이 없이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럼 공자가 이때 말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배움이냐? 오늘처럼 막 정규 과정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시는 어떤 점에서 보자면 생계를 목적으로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배움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시, 서, 예, 악, 뭐 사, 수. 그래서 뭐 예악, 예라든지 악이라든지 또는 뭐 활을 쏘는 거라든지 마차를 모는 거라든지 주판을 놓는 거라든지 뭐 이 글씨를 대필해 주는 거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뭐 육예라고 해서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공자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인행이면 필요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가 배움이라고 하는 거의 조건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다음에 벗이 먼저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트로 항상 가는 거거든요. 이 배움으로서 나를 개발시키는 것은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하는 거에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이 모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안에는 반드시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견현하면 현자를 만나면 내가 사제, 내가 그와 똑같이 될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 닮을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견불현하면 불현한 사람을 만나면 내 자성 안으로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저런 면모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배울 게 있는 거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나 저렇게 돼야지. 그렇지 못한 걸 보면 나한테 저런 면모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건 공자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또는 본인 스스로가 배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공자의 배움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조건들 곳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매 순간 항상 내 스승과 내 스승의 관계로 또는 내게 배움을 열어주는 어떤 사건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에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정연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소크라테스에게서는 영혼과 지혜와 뭐 이제 이런 얘기들로 갔는데 공자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인이죠, 인.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이라고 했을 때 공자, 유학, 인 이거는 거의 뭐 세트로 들어오는 말이어서 그러면 배운다라고 하는 그 배움이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아닌 배움일 때 그런 것들을 항상 삶의 조건들을 배움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주는 표현이 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로는 되게 간단한 말인데 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어떤 윤리적인 것, 품행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자의 어원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분명히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이라는 글자는 논어라는 텍스트 이전의 중국 고문원에서는 별로 발견되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만들어낸 글자는 물론 아닌데 그 이전의 텍스트들에서는 논어라는 텍스트 이전의 텍스트들에서는 인이라는 이 말이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자는 최소한 논어라는 책에서 이 말을 100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어의 그 안연편이라고 하는 데에 보면 안회가 인을 묻고 뭐 번지가 인을 묻고 자공이 인을 묻고 또 다른 편에 보면 자장이 인을 묻고 인에 대해서 묻는 여러 제자들의 이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제자들에게 인이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은 사실상 공자 이전에 있었던 인을 공자가 새롭게 이제 용법화 시킨다라고 할까요? 개념화 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이 뭐냐? 오늘 이제 그 얘기로 중심을 삼으려고 하는데 공자의 최고 제자는 안회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회, 안연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공자도 스스로 안회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공자의 제자이지만 가장 공자의 제자 중에서 공자의 뜻을 잘 알아들었던 총명한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단명해서 죽고 없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드렸었는데 이 안회가 인을 묻는 게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노나라의 정치가 와서 공자에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제자 중에서 호학하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가 호학하는 자가 한 명 있는 제자 중에 호학하는 자가 한 명 있는데 안회라고 불행히도 단명해서 지금은 죽고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호학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얘기였거든요. 호학은 방금 전까지 얘기한 것처럼 공자가 자기 자신을 일컫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호학자가 있냐라고 묻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 수제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가장 잘 전수받은 제자가 누구냐라는 뜻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핵심이 인인데 안회가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자의 대답이라면 자공이 묻고 뭐 자장이 묻고 또는 번지가 묻는 인에 대한 대답보다 안회가 묻는 인이니까 이 대답은 적어도 공자가 해줄 수 있는 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답이겠죠. 왜냐하면 공자는 제자들에 따라서 맞춤형 대답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안회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해준 거니까 안회 정도의 최고급 수제자에게 무슨 대답을 해줬나. 참고로 번지라는 제자한테 번지라는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너는 말을 좀 아끼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말을 좀 줄여 이런 거예요. 너는 그게 인이야 너한테는 이런 거예요. 잔인하시네. 번지가 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주변 사람들 좀 아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제자가 지금 어떻게 임해야 되는 그 제자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자공 같은 제자가 물었을 때는 남이 서고자 하는 곳에 서게 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남도 하고자 하게 해주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남도 도달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회가 물었어요. 자, 드디어 공자님이 대답을 뭐라 그러냐 하면 극기
극기복례 이렇게. 극기,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복례, 얘를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아내는 공자의 수제자라 그랬잖아요. 공자조차도 내가 아내만 못해라고 하는 언급이 있을 정도라고. 그런데 논어 안에서 아내와 자로는 여러 면으로 대비되는데, 자로는 질문할 때마다 혼나고 깨지고 막 이러는 캐릭터인데, 아내는 얘기할 때마다 칭찬받고 막 예쁨을 받는 캐릭터예요. 요 질문 때 딱 한 번 아내가 예? 이렇게 물어요. 보통은 네 이렇게 물어요. 논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님이 아내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쟤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네 다 알아들어가지고 뭘 더 얘기해줄 게 있는데 이미 알아들어. 자로는 2번, 3번, 10번을 얘기해도 그걸 얘기하셨었던가? 이러는데, 근데 딱 한 번 여기서 못 알아들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내는 그 세부적인 것을 청합니다. 이걸 봐도 못 알아듣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세부적이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공자가 얘기해 준 게 사물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이 4가지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극기복례. 극기복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4가지를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훌륭한 가르침인데,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라든지 막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형식적이고 막 이렇게 억압적이라고 할까요? 좀 뭔가 이렇게 막 구속적인 것, 뭔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깝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말 잘못 들으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라고? 무슨 소리야?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라고? 이게 마치 우리한테는 어떤 해야 될 것을 딱 정해놓고, 얘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것만 행해 라는 방식의 얘기처럼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준 최고의 인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의외로 이 사물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순간, 제가 논어를 같이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역시 유학은 깝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요 얘기를 조금 이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 결국은 다시 되돌리면 얘라고 생각되는 걸 보고, 얘를 보고, 얘를 듣고, 얘를 말하고, 얘로서 행동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얘를 알아야 행한다고 생각해요. 즉 얘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얘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얘라는 것이 먼저 있어서 얘를 본다고 생각하고, 얘라는 것이 뭔가 있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얘라고 하는 말로서 이야기하는 건, 얘는 마음의 드러남이에요.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마음에 드러나는 것이 아까 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적중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적중해서 드러나는 것을 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음의 적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드러난 것만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꾸 그걸 형식화시켜 놓게 되면, 자꾸 뭐 어른을 만나면은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뭐 절을 할 때는 뭐 2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는 거죠. 사실은 상대에 대한 관계 또는 어떤 장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막 거기서 초랑거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뭐 뒷걸음을 친다든지, 뭐 뒷모습을 보이지 않고 퇴장한다든지, 쿵쿵 소리를 안 낸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뭐 쩝쩝한 소리를 안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얘라고 하는 것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네 마음에
얘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얘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얘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막 뭐 X발 막 이런 얘기들을 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말들이 안 튀어나온다고요. 이게 이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공교롭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자 할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을 때 맛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고 그냥 밥을 먹고자 할 때하고 특별한 걸 먹어야지라고 하는 마음하고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식당들을 다르게 만들어요. 맛있는 걸 먹고자 할 땐 뭔가 매일 가서 맛있게 먹었던 집도 그냥 안 보여요. 잘 특별한 집에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집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평소 네 자신의 마음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의 준칙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이 척도에 충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자기를 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그런 방식으로, 이걸 훈련이라는 말을 들으면 또 깝깝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계속 그런 방식의 나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나를 극하는 게 되는 거고, 나를 극하는 것이 결국 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충실함을 회복하는 거죠. 매번 그렇게 내가 그 마음자리에서 내 마음이 다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안회라고 하는 제자에게 줬던 공자의 이 인함에 대한 얘기고, 이 말을 해주자 안회가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힘써 행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어라고 하는 책에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스스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춘추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시대를 가진 것 없이 사실은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한 집 사람이었고 비천한 집 사람이었지만 남다른 의지와 남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이 남다른 이 인품을 가지고 그 세상을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배움이라고 하는 키워드고,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방편이라고 공자는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 고귀한 삶의 드러남 또는 고귀한 삶의 이 행동 양식이라고 할까요? 이 삶의 이 지점들이 인이라고 하는 말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상이라고 할까, 또는 이 삶의 가르침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